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갑질을 독려하는 인사라며 강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당은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예상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강덕구 민주당 의원 차례로 연결해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22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숨진 사망자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 16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지금까지 19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보다 2명 더 늘었는데요.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실종자는 9명에 이릅니다. 네. 경기도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 머물렀던 일가족의 경우 10대 아들 1명은 구조됐지만 40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아내와 중학생 아들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은 토사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렸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인근 다리가 무너지면서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 난항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어제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이나 속옷 등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고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정부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자체를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교부세 지원 계획을 행정안전부가 곧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산림청은 2022년부터 산사태 위험 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 이번에 큰 피해가 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당국의 조사 결과와 실제 위험도가 달랐던 건데 산의 경사도가 낮아도 벌목하고 산을 깎으면 위험도가 올라가는데 네. 경사도 위주로 측정을 한 뒤에는 주변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산사태 예방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게 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친여 성향의 단체들에서도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반대 입장을 냈던 참여연대는 어제 2번째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요. 노동단체인 민주노총도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어제 냈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을 지냈던 정영애 전 장관이 부처 장관에게도 강 후보자가 갑질을 했다고 폭로한 게 어제 화제를 모았는데 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초선 의원이던 시절에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상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보낸 게 알려진 건데요.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다며 정 전 장관에게 설치 요청을 했고 정 전 장관도 추진하려 했지만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당장 추진은 어렵겠다고 전하자 네. 당시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맞냐며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대로인가요? 네, 이번 주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해서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한이 어제였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를 어서 보내달라 이런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재송부 기간을 딱 하루만 둘 경우 하루 뒤에 국회가 반응이 없으면 법적으로
절차를 다 마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재송부 요청을 이르면 오늘 할 걸로 알려졌고요. 기간을 짧게 정했을 경우 사실상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거고 길게 정하면 여론을 좀 보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임명을 번복할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에 매진하기 위해서 권역별 순회 경선 대신 일정을 간소화하는 통합 경선을 치르기로 했죠. 네, 민주당은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이렇게 각 지역별로 따로따로 경선을 치른 뒤에 합산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오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한 방에 끝내는 통합 경선, 원샷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미 지난 주말에 끝난 충청과 영남권 지역 순회 경선 결과는 통합 경선에 합산하기로 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안건 의결도 마쳤습니다.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는 유세 일정은 중단하지만 수해 복구에 앞장서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날짜가 8월 22일로 확정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제 김문수 전 장관에 이어 어제는 조경태, 장동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앞서 출마 선언을 했던 안철수 의원과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까지 벌써 6명 정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출마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즉 찬탄과 반탄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제 조경태 의원은 인적 쇄신 규모가 최소 45명이라며 극우와 극단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당대표가 돼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출석하라고 통보했죠. 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겐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겐 다음 달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각각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야 몇 차례 포토라인에 섰지만 김 여사가 서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7월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안가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요. 네. 이후로는 김 여사 측이 건강 문제를 들거나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고요. 김 여사 측도 아직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는 않았는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삼부토건 주가 상승 과정에 관여했는지 또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전달했다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진짜로 받았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나 공천에 개입한 게 사실인지를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김건희 특검도 어제 소환을 통보한 건데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도 알아보죠. 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네, 이틀 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선 아들과 며느리,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지인까지 참석한 생일 축하 파티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주인공인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만든 총으로 쏴서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녁 9시 반쯤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요.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가 3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또 놀라운 건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어제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계한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경찰은 다급하게 해당 아파트로 출동해서 주민 100여 명을 대피시켰고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연결된 신호병 15개를 찾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남성이 정가나 정신병력은 없는 걸로 파악했고 가정불화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다른 식구는 놔두고 아들만 노린 이유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 대서입니다.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절기인데요.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밤새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해안 지역에 밤새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들어와서 크게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대부분 나타났고요. 어제처럼 오늘도 34, 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세종, 강릉, 광주, 대구가 34도, 대전 33, 서울과 부산은 오늘 나란히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지금은 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서 호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오늘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5에서 60mm가량 지나겠고 많은 곳은 경기 북서 내륙과 동부, 충북 북부 80mm 이상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상권 등 남동부 지역의 오존 농도는 오후에 나빠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33도, 글피 35도 등 야금야금 기온이 더 올라서 무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출근 차량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 성동교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한데요. 뒤로 도봉요금소부터 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북부간선로 종암 쪽 신내에서 원룡 분기점까지 이동량 많고요. 분당수서로 도심 방향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추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다시 여의하류에서 노량진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에서 3km 정체고요. 다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속도 내려가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선도 남한산 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 안현에서 광명터널까지 속도 더디고요.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영동선 시점부터 5km 밀리고 다시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뜨거운 사안부터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논란이 많았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했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 어떻게 보세요? 강선우 후보자를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거는 정말 국민적인 영린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이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을을 위해서 이제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을지로위원회를 폐지하고 갑지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청문회는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장치인데 네.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만 주장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과 특권의식인데 후보자가 그런 것을 여실없이 보여줬죠.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이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진수 네. 후보자하고
강선 후보자하고 둘 중에 한 명은 낙마시켜야지 그래도 불통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텐데 이진숙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은 정치적인 데미지가 별로 없을 건데 강선우 후보자를 안고 가지 못하면은 강선우 후보자는 현직 의원인데 의원 불패 관행이 깨지면은 차후에 장관을 의원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말하자면 관행을 없애버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공천을 한 충성파들로 뭉쳐졌는데 민주당한테 그렇게 의원 불패 신화를 깨버리고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위기 상황일 때 결사옹위를 받아야 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참여연대에 의해서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민주노총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네. 이 정당에서도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근데 이제 한번 한 말은 주워 담기 힘들 테니까 지금 아주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당뿐만 아니라 단체뿐 아니라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을 보니까 네. 갑질 망언 더 나와도 꼼짝 않는 대통령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리얼미터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14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4%가 추락을 했는데 처음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관 인사 청문회 논란까지만 반영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데 그 조사에서는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온전히 다 짊어지고 갈 만큼 맷집이 있는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는 현 정부의 주요 기조인 실용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갑질 논란은 여가부의 업무 전문성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 여성가족부 제가 2025년도 정책 목표를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중 하나가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입니다. 설명을 하자면은 사회적 약자 편에서 고민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그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약자한테는 갑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부적격 사유가 아니면 뭔지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갑질이야말로 여성가족부 업무 본질을 훼손하는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요. 코주제 등이 남아있던 시절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청소년 아동 등 그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거든요. 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약자죠. 보좌진한테 그 이른바 위계를 이용한 부당행위, 소위 갑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색출한다 그러고 법적 조치한다 그러고 재취업 방해한다 그러고 2차 가해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그래서 약자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만든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핵심 목표인데 이거를 거스르는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무슨 어떤 사람들이 하는 궤변인지 모르겠고요. 그 강 후보자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갑질 면제부, 더 큰 갑질 면허증을 발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답입니다. 추가 의혹도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과거 강선우 후보자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자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간다 그러면은 여성가족부 자체 내에서 영이 서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의원일 당시에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던 당사자가 여성가족부의 수장이 돼서 이것을 진두지휘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성가족부만의 영이 무너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은 의원이 정부 부처를 향해서 이렇게 갑질하는 것도 용인해야 되는 건지, 보좌진에 대한 갑질도 용인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네. 그 속기록이나 이런 언론 자료를 보니까 징벌적인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래갖고 여성가족부를 향해서, 더군다나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뭐 예산이랄지 뭐 인원이랄지 이렇게 충분한 부처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많이 도와줘야 될 부서로 생각되는데, 그 부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른 정권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그런 장관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라면은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는데,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오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저희가 보이콧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강행한다 그러면은 네.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한 그 여론을 가진 국민들에게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우리가 지금 힘이 세니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니까, 주가지수도 놓으니까 태평성되니까 한번 밀어붙이니까 한번 밀려봐,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철옹성 같은 대통령 지지도에도 균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무인격인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이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좀 하고 싶은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혹시 그거 아세요? 젠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경고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나무 조각을 사각형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하나씩 빼는 빼는데 거죠. 무너지면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무리 갑질 장관시키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법을 밀어붙여도 이 하나씩 이 젠가의 나무를 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끄떡없어 보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균열이 나서 어느 한 젠가를 뺄 때는 이게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각종 논란에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우격다짐으로. 결국 통과했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수사도 받고, 그래서 35일 만에 낭만 과거를 이 정권도 좀 곱씹어 봐야 된다. 그래서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 후보자 통과시킨다면은 자신 있습니까? 정부의 영이 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네. 배준영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 다시 전해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2%로 발표가 됐는데요. 직전 조사에서는 64.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회자님, 제가 네. 그 청문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첨언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첨언하십시오. 네. 청문회라는 게 원래 묻고 듣는 건데, 이번에 네. 청문회가 참 묻지 마, 대답하지 마, 증인 내보내지 마 청문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7명인가요? 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 참고인 다 합해갖고 한 자릿수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초대 내각을 할 때 청문회 때 방송통신 이진숙 이름이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증인 수가 26명에 참고인 수가 47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심지어는 후보자 중에 자료를 전혀 안 낸 후보자도 있고, 이렇게 부실하게 청문회를 한 결과 이제 겨우 1명 정도를 낙마시킨다는 건데, 다른 정부 때도 보면은 보통 2-3명, 많게는 여러 명이 낙마를 했는데, 이런 고집불통 오만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결국은 국민의 지지로 판가름 날 거다. 지지율의 변화로 판가름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열리죠? 오늘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전국적인 극한호우로 저희가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피해 현황하고 그런 걸 점검하고 그리고 복구 지원에 관련된 현장 방문도 있고 그런 일정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하지 못합니다. 한 차례 연기했는데 오늘도 열리지 않는군요. 네, 뭐 산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금 가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의원님들 지역구 중심이 좀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네. 서로 도와주고 가족 피해 복구를 저희가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윤희숙 혁신이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인적 쇄신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픔이 없고 논란이 없는 혁신이라고 그러면 그건 혁신이가 아니겠죠. 네, 그 큰 틀에서 바꾸고 이제 혁신을 통해 갖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게 혁신이 과정이라 할 텐데 인적 쇄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논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네. 이런 이 명확한 기준이랄지 방법론을 제시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좀 용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이 있었으면은 그게 가능했을 텐데 네. 일부에서는 그냥 이름만 불쑥 얘기해 놓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방법상으로 추진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 동력도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뭐 성공 사례는 박근혜 비대위가 있죠. 그래서 네. 디도스 공격으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졌는데 저희가 비대위 만들면서 빨간색으로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중도 개혁 성향의 인사를 영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하고 12월 대선의 승리를 이끌었고 말씀드린 그 혁신위에서는 2005년 저희 한나라당 혁신위가 있었는데 네. 당시 그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권 대권 분리해서 제왕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 공천 때 일반 국민 의사 50%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거였는데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좀 높인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저희가 더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이 인적 쇄신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혁신안 1호안이 이 당원 당규의 계엄 탄핵 사죄를 명시하는 거고 2호안이 최고위원회 폐지 당대표 권한 강화 부분인데 3호안은 당원 소환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당내에서도 조금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혁신안이 만약에 부결되거나 논의가 미뤄질 경우 혁신위가 조기 해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형식상으로는 네. 이 혁신위는 비대위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논의한 사항을 비대위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전국 상임위원회나 전대위를 통해 갖고 개정을 하게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 원내대표를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총에서 그 실질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했죠. 뭐 2명이나 탄핵된 대통령을 낸 정당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반성과 혁신 없이 당이 다시 재도약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치열한 뭐 끝장 토론, 문장구구, 콘클레버 같이 네. 어떻게든 그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렇게까지 변하도록 노력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뭐 다 의원들이 좀 다르실 텐데요. 저희가 어쨌든 결론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그야말로 혁신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저희가 왈가왈부를 하기보다는 일단 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22일로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김문수 정 장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인적 쇄신 요구, 윤희숙 그 혁신위가 요구하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쪼그라드는 혁신은 자해행위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한길 씨의 입당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모범 답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신다는 통합과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평상시에는 늘 할 수 있는 그냥 모범적인 답안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저희 당의 정말 지지율이 형편없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뼈를 깎아낸다라는 생각으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또 쳐낼 것은 쳐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저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중에 어느 하나 잘못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게 좋은 시기다라고 끝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 당은 뭐 끝없이 침몰할 거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감내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위를 만들고 저희가 앞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평당원끼리 이끌어가는 당으로 만들고 싶다며 우파의 개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한길 강사가 10만 당원 양정서를 얘기하는데 네. 그건 그쪽 방향으로 오도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 개인이 입당하고 탈당하는 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또 당 지도부에서도 전한길 씨가 입당과 이와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발언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간의 전한길 씨의 발언 내용을 좀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 입당 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면은 입당을 과연 시켜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지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른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전한길 강사는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서 우리 당의 확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송원석 대표가 그간의 발언을 전한길 씨의 발언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네네.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요. 그 25년 3월에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방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온 것이 구글이 부당 개입했다고 그러고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헌재는 가루가 돼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고 2월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암살 음모론을 게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입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전한길 씨에 대한 민심을 벗어난 언행이 확인되면 당헌 당규에 따라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윤희숙 혁신위원장과도 만났습니다. 전당대회 룰에 관해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는데 이 같은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지난 2000년대 초반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로 획기적으로 올린 것 때문에 저희가 성공을 한 예가 있듯이 네.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지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는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전제 조건과 어떤 행위를 해야지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은 네. 저희가 국민의 당대표에 대한 결정의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원 80%, 국민 여론 비명국이 20%. 20%로 돼 있는데 네.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의 주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 여론조사 100%까지 하는 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 비율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서 이제는 국민과 같이 가는 정당이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율 조정은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입니다. DMZ는 한반도의 비극의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DMZ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절대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플러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고 북반계하고 남반계가 만나는 점이지대이기도 합니다. 기후온난화와 생태계의 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에는 온대선 생태계가 완벽하게 복원되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고 학술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기후적인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바로 자연 생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공간은 한반도가 비극의 산물로 받은 정말 뜻하지 않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평화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하고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류 평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먼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DMZ 생태는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물학적인 중요도뿐만 아니고 인류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절기 대서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무더위와 밤에는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고요. 밤새 열대야가 수도권과 해안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어제와 비슷한 31도, 대전 33, 세종, 강릉, 광주, 대구 나란히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곳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많은 곳은 경기 북서 내륙과 동부, 충북 북부에 80mm 이상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오늘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상권 등 대부분 남동부 지역의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33도, 모레 34, 금요일과 주말은 35도까지 현재 기온이 예보돼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점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환경노동위 국회 소속이신데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환 후보자 보고서 채택은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김영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 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고요.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적 발언 포함해서 색깔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합의 채택을 거부하고 나가버렸죠. 네. 그래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저는 윤석열 정권 때 김문수 전 장관이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아무도 국힘의원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감싸던 국힘의원들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부가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정무적 고려는 있었을지 몰라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통과됐기 때문에 두 분이 나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김영훈 후보자 주적에 예.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주적이라는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국민의힘의 뭐 주장. 예. 국민의힘의 주장. 예. 네. 주적. 예. 네네. 이 주적이란 발언이 헌법 체계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고 담겨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네. 이렇게 색깔론을 갖고 덧칠을 하는 것 그게 뭐 시대 정신에 맞냐 이런 고민하면서 동의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국민들도 인정 안 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의원님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은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본인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진수 후보의 도덕성, 전문성, 소통 능력 이런 부분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다. 이게 교육계나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들,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 거죠. 예.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교육계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우리 대학 입시 체제라든지 AI 교육 교과서 문제라든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풀어가려면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도덕성, 소통 능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 갑질 논란이 있는 광선우 후보자 임명 수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지만 네. 사실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네.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갑질 논란이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부 시인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사과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지막 뭐 지금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우리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우리 그 보좌진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을 지켜봐달라. 그리고 좀 그 판단을 가급적이면 존중해 달라라는 게 제 부탁이고 제 말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나오면서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안배 인사라고 비판을 했고요. 참여연대도 다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당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폭풍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안배라는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 성명서에서 그 안배라고 민주노총에서 얘기를 네네. 성명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배라는 게 예를 들면 여성 30%에 대한 고민을 대통령이 하셨고요.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정무적 판단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을 안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인사라는 게 사람에 대한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담겨져 있죠. 네. 그런 부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강선우 당시 초선 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자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양측 말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영애 전 장관이 밝힌 내용으로만 보면 그 장관 입장에서는 의원이 고압적인 모습을 장관 입장에서 느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늘 어쨌거나 정치를 하는데 우선순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 이런 부분 생각하면 저는 우리 그 강선우 후보가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우리 그 전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뭐 좀 쿨하게 사과할 부분 할 부분은 진정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할 기회를 얻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일정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를 들면 사과할 부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강선우 의원 얘기도 들어봐야죠. 이 의혹이 추가되면서 당정이 부담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강 후보자의 자신 사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나온 메시지로 봐서는 자진 사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임명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공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거나 마지막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이 된 후에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이 그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일정 정도 뭐 야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의원님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필요하지만 그 통합의 대상에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은 저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인사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공직에 둔다라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파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정권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말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랑도 사실은 이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 못지않게 이런 배경적 부분도 중요하게 그리고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견들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박찬대 대표 당권 후보도 그 어저께 페북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오늘 정치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신다는데 어떤 얘기를 하실 계획이세요? 오늘 전 주진우 의원 관련 건입니다. 네,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겁니다. 주진우 의원 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 관련해서 그리고 한 번도 본인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역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진우 병역 관련해서 이 병역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없애는 법을 이번에 소위 말하는 주진우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종석 국방부 장관 궁의 번호 받은 거 그 내용을 본인이 어디서 받았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진우 의원도 스스로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리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의하신 법안이 병역 비리에 대해서는 좀 뭐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효를 없애는 거죠. 뭘 없애요? 병역 비리 관련해서는 시효를 없애는 법입니다. 시효를 없애는 법을 발의하셨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검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외환 관련 혐의 입증에 좀 타격을 받을까요? 저는 사실은 예를 들면 재판부에서 내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집주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고 중요한 건 혐의 자체 본인도 대체로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은 이 내용은 다 인정한다. 이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는 전현직 의원에 의해서
이어서 종교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내 우려의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종교계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모른 척 해야 된다 이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은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히 예를 들면 법이라는 테두리에서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서 소환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이 소환 일정이 잡혔다라는 건 김건희 혐의와 관련한 퍼즐의 상당 부분 맞춰져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가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전 이미 김건희와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법인들을 다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실체의 본질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근데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응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혐의의 상당 부분이 입증 가능한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윤 전 대통령 부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 조사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협조할까요? 저는 협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특정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있고 또 본인이 우울증 이렇게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나 소환 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지금 안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계속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네. 이 부분도 저는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가 다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에 우리 특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부인장 발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순직 해병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회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하고 지금 인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직접 지시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경계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실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지금 국방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얘기도 중요하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요. 양쪽에 퍼즐 맞추고 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윤석열 부속실에 있던 사람들 퍼즐까지 다 맞추면 이것도 저는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측근들의 증언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떤 배경일까요? 이제 윤석열 씨가 인정했지만 점점 떠나고 있고 혼자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예를 들면 윤석열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제과의 진상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부당한 탄압이라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이런 얘기를 SNS에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치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지지자들 결집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그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네. 분명히 헌법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들 소수의 사람들한테 동정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예를 들면 역사도 심판을 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실정법상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저는 그것은 역사의 심판이라는 건 좀 더 봐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떤 경우든 본인 스스로 말처럼 자기가 마치 양심범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나경원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네. 소수의 정강훈이라든지 소수의 세력들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 99% 이상은 코웃음을 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특검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마지막은 법무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문제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판단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도 엊그저께 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국힘 20%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면 이 역사에서 윤석열 말대로 심판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지만 현재 국민들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 함께했던 국힘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조건은 완성되더라도 좀 신중해야 된다. 추진은 이런 입장을 좀 밝혔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문진석 수석이 한 말에 대해서 일부 이해하지만 저는 이 국힘이 지금 하는 것 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전히 예를 들면 이 내란 세력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해하면서 한편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환노위 소속이시니까 법안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나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역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좀 두고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조금 논의를 해보자. 저는 좀 그런 입장이지만 이 부분이 우리 대표적인 민생 입법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원칙을 갖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약간 두더라도 사회적 큰 틀에 좀 합의와 설득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법안에서 좀 보완할 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용자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노동권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경총 포함해서 사용자 측에서도 저는 당연히 예를 들면 이 노란봉투법 나온 배경 생각하면 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하도급 체계가 복잡한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장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법을 제대로 좀 담아낼 거냐 내용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파업을 주장하고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가 좀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로는 시각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라는 말은 저는 뭐 동의도 못하고요. 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원상 복구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인세 인상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시급한 문제라며 원상 복구에 힘을 실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어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 감세 전면 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했던 무분별한 감세를 다시 조정, 원상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잖아요. 네. 실효성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재정만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부자감세 전면 이 조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이 세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그렇지만 너무 서둘러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정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파급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방안을 좀 설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밝히고 계시군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상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전환길 씨를 품느냐 마느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환길 씨의 입당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전환길 관련해서 실제로 전환길, 김문수 뭐 이런 분들이 당의 중심이 된다. 이건 뭐 스스로 앞으로 찐윤 중심의 내란당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이나 그런 상황이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런 반성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치 예를 들면 본인은 계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난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하나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환길 입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은 실제로 점점 내란당으로 쪼그라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당의 개혁을 바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코너죠.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고지사항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강득구 의원께서 얘기하신 여론조사 개요 전해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민주당 46%, 국민의힘 19%, 무당층 26% 지지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말 동안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네. 집권 자민당,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참패했어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일 치러진 참여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9석 그리고 공명당이 8석 얻으면서 양당을 다 합쳐도 47석 확보하지 그쳤습니다. 네. 자민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지 비계선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75석 포함해서 과반 의석인 125석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 합치더라도 122석. 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근데 과반 의석 실패하면서 사실 이게 참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과반 달성은 실패했습니다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당내 퇴진 압박에도 사퇴 의사는 없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네. 어쨌든 당분간 선거 참패 책임 둘러싸고 당내에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시바 총리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의 정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총리직에서는 물러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시바 총리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소다루 전 총리가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네. 또 작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선두를 다뤘던 사에나 전 경제안보 담당상도 선거 전에 이미 자민당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한 걸 보면 결국 이제 이시바 총리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선거까지 졌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NHK 방송은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요한 참여 선거에서 동시에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시작 전부터 여당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물가에다가 실질 임금도 많이 떨어졌고 양극화 심화 등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쌀 부족 사태 그리고 미국과 협상이 잘 되지 않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이 극우 성향이죠.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을 벤치마킹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일본 퍼스트,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일본 퍼스트 고를 외치면서 극우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인 참정당이 약진했습니다. 참정당은 기존 의석이 하나였는데 한석이었는데 이번에 선거하면서 15석으로 대폭 밀렸습니다. 네. 군소 정당에서 이제 좀 정당의 모습을 갖췄다라 봐야 될 텐데 뿐만 아니라 참정당 외에도 국민민주당이 17석을 얻으면서 약진했습니다. 네. 국민민주당은 비계선 의석 5석 포함해서 의석을 기존 9석에서 22석까지 늘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표들이 기존 정당들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온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존 정당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지지자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탈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난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고요. 마이니치 신문도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번 선거를 진단했습니다. 이 집권 자민당의 입지가 흔들리면 대외 정책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실 온건파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내 역학 구조가 바뀌면서 한일 관계도 영향이 있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바 총리가 한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어떤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셔틀 외교 재개도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의 우치야마 교수는요. 참여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주요 야당은 양원 한일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도쿄대 특임연구원인 김야 다다시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대북 문제도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한일 협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니카다 국제정보대학의 요시자와 교수는요. 이시바 총리가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퇴진하면은 한일 관계 불투명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역사 문제에서 고노다마나 무라야다마 같은 것을 계승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강경 보수파가 득세한다면은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이시바 총리 퇴진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방문 추진했었고요. 또 연내 한중일 정상회 개최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되니까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미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권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만약에 불안정해지면 한미일 협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정당 이런 곳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성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규제 강화, 그러니까 트럼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외국인 문제가 계속 쟁점화된다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단 이시바 총리의 거취가 네. 좀 관심이군요. 이란이 유럽 3개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에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됐었는데요. 핵 협상 다시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란과 유럽의 3개 국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핵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25일 날 튀르키 이스탄불에서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유럽 외지역에서 열리는 것이고 차관급으로 진행이 될 거고 유럽연합에서는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한다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지난 4월 달 핵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5차례 물론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우라늄 농축 포기업을 둘러싸고 워낙 입장차가 컸었고요. 그리고 6차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미국의 협조하에 이란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협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란 외무부 측은 이번에 유럽연합 있는 세계 국가들과 함께 핵 협상을 할 텐데 네. 하지만 혹시라도 진전이 없을 경우에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장치를 가동하겠다고 유럽 측이 밝혔는데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스냅백은 2015년에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이렇게 체결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란 핵 합의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이란이 만약에 핵 프로그램을 동결, 제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제재가 복원된다는 자동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럽연합이 혹시라도 핵 협상에서 뭔가 잘 안 되면 이걸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이란이 그런 식이면 협상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라로 제한한 내용으로 유럽연합과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란은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이 일단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합의 당사국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 측과 이란이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혀서 일단 유럽연합과 협상은 하지만 뒤에 러시아, 중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올해 4월, 5월 달에 걸쳐서 핵 합의를 벌이긴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빠지고 일단 네. 유럽과 먼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참 한참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6개월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출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CBS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인 유거브가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고요. 20일 날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2%로 나왔는데요. 네. 취임 직후 2월 9일에 53%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거의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조금씩 떨어져서 이제 42%까지 떨어지게 된 건데요. 네. 지지하는 정당별로 대답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 대답이 89%,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 좋다, 지지한다 말했고요. 민주당원은 단 11%만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보수성 응답자는 86%가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을 지지했습니다만 진보 성향 응답자는 5%만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보수 성향에서는 아직도 강고한 지지를 받고 네, 있군요. 맞습니다. 분야별로 좀 보죠. 어떤 분야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나요? 일단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경제 분야 지지율도 40%에 그쳤는데요. 응답자 70%가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했고요. 61%는 관세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응답이 60%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3월 달에 46%, 6월 달에 39%, 이제 36%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민정책 지지율도 44%로 3월 달 54%로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응답자 61%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관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또 적당하게 집중한 대답은 33%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68%가 연준의 금리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해서 미국 국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부유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응답은 61%였고요. 반면에 중산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응답이 50%, 60%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 지지하는 마가층에서도요. 의견이 약간 엇갈렸는데 공화당원의 60%는 만족했지만 마가가 아닌 공화당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41%만 만족한다고 해서 약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화자찬을 이어갔는데요. 네. 자신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됐는데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취임 6개월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좀 메타인지가 좀 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평이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죠. 네.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연관성이 보도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구설이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에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날 외설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보도했는데요.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우리 돈으로 14조 8천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앱스타인이 작성한 성접대 고객 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앱스타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 앱스타인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음란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었고 그러자 월스트리트저널 모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머독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아주 강하게 나서는데요. 사주가 편집에 관여해서 안 된다면서 자신은 이것과 상관이 없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막기 위해서 해당 매체 편집인에게 전원기에서 전화까지 걸어서 보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 봤었을 때 뭔가 앱스타인과 트럼프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톡톡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조사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백인성 KBS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주말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에 9일 만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조기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속기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조사 불응이 영향을 준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불응을 하면서 이 기소 단계로 간 건데요.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증인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진술을 받겠다는 것은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 양형에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일반적인 일도 아닙니다. 이게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인데요. 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데리고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인치라고 하는데요. 이 인치 자체는 정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사실로 데리고 와서 진술을 하는 것 자체는 임의 수사기 때문에 강제로 그러니까 입을 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법리는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특검 직원들이 아니고 교정시설, 그러니까 구치소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중에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조사실에 데려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때문에 특검이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안 데리고 온다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법무부가 특검의 집행을 위해서 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건 부담을 같이 지자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검보랑 사무관 한 명이 실제로 입회를 하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 혐의들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은요. 지난 1월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과 체포를 위해서 이 공관촌에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단체 또는 다중의 인력을 이용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3일 있었던 그 비상개헌 과정에서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정상적으로 다 불러서 회의를 열었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고 나머지는 부르지 않아서 그 국무위원들에게 그 참석해서 심의 의결 행사할 권리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고요.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는 취지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혐의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정도로 반발을 했는데요. 이 구속적 부심 통계가 인용률이 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여 건 중에 한 100 몇십 건, 그러니까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데요.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인도 잘 아실 텐데 다퉜다는 건 본인은 내심 혐의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입장문도 나왔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명령을 내렸고 또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법리적으로는 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주장을 되풀이한 건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하는 건
공무집행이 아니다, 방해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던 건데 이 역시 성립을 다투고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주된 혐의가 또 외환 혐의 수사인데 이건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외환 혐의도 특검팀이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본류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이번 구속 기소에서는 외환 혐의가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군사 기밀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충분히 입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서 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이 김 사령관은 지난주에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원은 어제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기본적 증거들이 다 수집이 됐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게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동안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한 것과 유사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요. 특검이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앞으로도 검사 대신 출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을 위헌적인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공소유지한 건 위법하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 출석은 형사재판의 의무사항이지만 정의당은 이유 없이 재판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걸석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2017년에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면서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 걸석 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건강상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소 독자적인 학설인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을 거부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출석을 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출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수사팀이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각각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입니다. 일단 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불응 상황을 고려를 하면요. 윤 전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만 따로 출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이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김 여사 같은 경우인데 김 여사가 특검에 공개 소환이 되면 이번이 처음 공개 소환이 되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나 예우를 누리지 못한 상황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물품 전달 그리고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주된 혐의인데 공천 개입 관련 혐의는 윤 전 대통령도 공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 측은 소환에 일단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포토라인 등 공개 소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최근에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번엔 전직 영부인 신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직 영부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과거에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손자 여사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 이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었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에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과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이 대검 중수부의 출장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진 않았고요. 조사가 끝난 다음 날이나 조사가 거의 마친 밤늦게 일정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김 여사 여러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걸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이 삼부토건이 2023년에 해외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주가를 부양시켜서 경영진이 보유 주식을 고점에서 팔아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런 의혹인데요.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 대표가 그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에 메신저 단체방에 3부 내일 체크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 재건 사업을 논의한 등 정부 행사가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 김 여사의 그 연루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호 전 대표를 특검이 불러서 조사한 상황이고요.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를 구속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압수수색도 들어갔어요. 이건 어떤 의혹 관련입니까? 이거는 소위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네. 지난 18일과 21일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통일교 본부 그리고 기재부와 수출입은행 등의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요. 어떤 의혹이냐면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에 윤모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전시를 통해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현안을 청탁하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혐의가 적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사 상황 중간중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KBS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